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오늘은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취업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 며칠 전에 미국에 사는 저희 그 친구 한 명이 서로 이제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친구인데, 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느냐, 그 이슈를 그 제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젊은 층 취업 희망자 수는 아마도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를 낳는 그 자녀의 수가 과거에는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한국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부부가 0.9명을 낳고 있는 OECD의 그 최저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렇게 이제 쭉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영업 실적이 뭐 나쁘더라든지 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를 알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된다. 그거 자기가 이제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하고 대기업, 한국에서의 그 대기업 문제를 좀 연관해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실업 통계를 보면은 뭐 실업률이 이제 전체 실업률이 한 4%,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실업률 10%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학원을 간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고시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청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외한 그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취업이 됐었으면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뭐 고시 공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실업률 10%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실업률로 보자면은 뭐 20% 또는 그 이상이 그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청년들의 고용 문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여기서 이렇게 20%, 30% 대량 실업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보는 그 어떤 그 생각이, 이 사회는 자기들한테는 상당히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죠. 무력감, 이런 속에서 사회 불안이 가중이 되게 돼 있고, 이런 속에서 전체주의적인 어떤 선동가가 나타나면은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휩쓸리고, 그렇게 되면서 뭐 혁명 내지 베네수엘라 같이 이렇게 국민을 갖다가 무슨 의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권력을 잡는다라든지, 말하자면은 자유스러운 개인이 아니고 정부에 의존해서 얻어먹는 존재로서의 개인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그 문제가 이제 이 청년들의 고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의문이 왜 그렇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눴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최저임금제, 여러분들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잘 아시죠? 2016년도하고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2016년도에 1시간당 6,030원으로 돼 있던 것이 작년 2020년도에는 8,590원. 그래서 한 30% 이상 급격하게 이렇게 올랐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이 부분은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이런 쪽에 이제 관련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장 형편에 따라서 임금이 적정하게 이렇게 자율 조절이 되면서 취업이 됐던 사람들이 최저임금 이거를 시행을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노동법에 따라서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그 징벌이, 벌금이 따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용을 좀 하고 있었던 그런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이렇게 끊기는 그런 그 효과, 현상을 보이게 됐었고, 그런 일자리는 불법 체류하는 그 외국인한테 간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아마 그러한 그 법률을 만든 입법자들은 뭔가 선의를 가지고 입법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부작용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청년 실업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청년 실업은 역시 뭐 대졸도 많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 하면은 대기업인데 왜 대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겠느냐 하는 거에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뭐 짐작하다시피 이제 대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 왜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을 옥죄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대기업이 마음껏 치고 나가는 그런 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대기업을 갖다가 마치 무슨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반대하는, 대기업을 옥죄는 그런 분위기가 심화하면서 그 결과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그 대규모 투자, 대기업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중국, 요즘 같으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나가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조 문제, 이것이 그러한 그 국내에서 이 청년들을 갖다가 고용하는 이것을 억제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또 이 강성 노조의 문제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이제 거론이 된 것이 뭐냐면은 한국의 그 반대기업 정서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인데 한국의 약탈적인 상속세 제도입니다. 대기업 하면은 창업자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 기업의 가문이 있겠죠. 이 가문에 어떤 가업을 갖다가 이렇게 승계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승계를 한다 했을 때 재벌에 대한 이 상속세가 무려 65%나 됩니다. 상속세 기본 50%에다가 재벌에 대한 어떤 그 할증이 20%가 있어가지고 합치면은 5% 가까운 그 상속세를 내야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너무나 약탈적이라는 것이죠. 아예 그 가업을 승계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나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이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어, 최, 최고로 높은 그런 상속세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참 그 설명하기 어려운 그 부분입니다. 왜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고 1등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배합한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이제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그 질투심, 이러한 그 속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부모를 잘 둠으로 인해서 잘 나가는 것이 보기가 싫다. 이것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질투심이라는 것을 사회정의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동남아시아의 그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중에 어떤 그 그룹의 재벌 집에 우연히 우리 팀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저택이 가로 세로 1km 되는 저택,
그 안에 이렇게 호수도 있고 이런 그 저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생각에 한국에서 재벌 기업의 기업 총수가 저러한 저택을 마련을 해 놓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아마 그 지탄을 받고 해 가지고 어 배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은 유난하게 그 남에 대한 이 질투심 또는 지나친 평등심이랄까 이것이 아마도 대기업에 대한 가업을 상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65%라고 하는 이 약탈적인 그런 세율을 정해 놓고 이것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전 세계가 그렇다라면 이게 좀 또 할 말이 없는데 미국도 과거에는 그러한 그 높은 상속세를 부과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것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매년 이익을 냈으면은 그 이익 낸 거에 대한 법인세 이걸 내므로써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대기업의 법인세 때문에 국민 소득의 그 대부분을 이제 그런 데서 이 법인세를 걷어가지고 우리가 인당 GDP 뭐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대기업의 그 법인세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데서 쭉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작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가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65%를 강탈을 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약탈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추세로 보자면은 이게 전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북구라파의 핀란드라든지 하는 데는 엄청나게 높은 상속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핀란드가 현재 19%고요. 덴마크가 15%, 아이슬란드가 10%, 국민소득 한 7만 불 이렇게 넘고 있는 스위스 이런 나라가 7%입니다. 이탈리아가 4%, 그리고 룩셈부르크, 뭐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 포르투갈, 스웨덴, 헝가리 이런 나라가 0%. 기업을 상속을 한다.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 기업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율로 보더라도 OECD 국가의 상속세, 기업 상속세 평균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그 65%라고 하는 이 세율을 정해놓고 이것을 전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미국은 어떠느냐 하면은 미국은 원래 한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유예를 해줍니다. 기업을 그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그때 상속세를 40% 내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기업을 경영을 하는 한에는 유예를 해준다.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 상속세 65%라고 하는 이 약탈적인 상속세 이것은 한국만의 그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렵사리 기업을 하나 일궈가지고 이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지분 이거에 65%를 세금으로 물린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약탈적이구나 하는 그 단어가 무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앞서가는 그룹이 분명하게 이렇게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예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편대를 지어서 날아갈 때 보면은 맨 앞에 있는 그 선두 그룹이 있죠. 이런 식의 어떻게 그 앞에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극도의 어떤 그 평등 의식에 의해서 선두 그룹이 전혀 없고 완전하게 그 키를
똑같이 맞춰놓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선두그룹의 역할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뭔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보자면은 사치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치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사치품이 아닌 보통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선도그룹이 어떤 그 실험을, 비싼 돈을 들여서 실험을 함으로써 이것이 나중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보통제,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는 반드시 그렇게 앞서가는 그룹을 갖다가 옥죄지 않고 그대로 놔둘 줄 아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야만 발전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재벌 그룹의 총수를 그렇게 옥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문제의식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이유를 단지 시기심일까? 이건 도저히 그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재벌 그룹의 그 2세, 3세만이 경영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 경영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더 똑똑한 사람 뭐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그 그룹을 갖다가 경영을 하면은 뭐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그룹이라 하는 것은 상업주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렇게 쭉 축적이 되어 있는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아주 그 너무 중요한 그러한 그 핵심 역량이 이제 기업 문화로서 면면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아무나 갖다 이렇게 앉혀는 그 전문 경영인을 똑똑하다 해가지고 앉힌다고 해서 이 기업 문화가 계승이 되지를 않죠. 대개는 그 전문 경영인 하면은 언뜻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관료주의에서, 관료주의라고 하면은 무사안일, 형식주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자기가 그 CEO, 전문 경영자로 있는 동안에 뭔가 책 잡힐 일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삼성이 했듯이 대규모의 그 어떤 반도체 투자, 이 앞날을 내다본 그러한 그 투자 같은 것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이 투자가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온다. 이런 생각 하에서 이 오너가 아닌 소유권하고 결부되지 않은 그런 전문 경영인은 그러한 그 대형 투자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학술적으로도 이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문 경영인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대개는 아마 이제 아까와 같이 우리가 알아봤듯이 65%의 그 지분 상속세를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대 주주가 되는 것이 한국 같으면은 이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연금에서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경영자로서 이제 오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것이 이제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정부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영자라고 와가지고 이제 그 대기업을 경영을 하게 되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국영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흐름이 돼가지고 이 사회 전체가 무기력한 국영기업 체제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그런 체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연금 사회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식의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제 한국이 겪고 있는 이 대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면서 총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감옥에 들락날락하게 만들고 하면서 이 총수가 글로벌 경제 속에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는 이런 데 몰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속 이 문제를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고 경영에 몰두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제 온 신경을 다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경영보다는 다른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쪽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한국 재벌 기업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이제 한 30년, 40년 전에 그때와 같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쭉 성장하고 사람들이 전부 이 희망 속에서 특히 그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할 때 갈 데가 많았었던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많았었던 그런 그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앞에 말씀 논의드렸던 그와 같이 한국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 재벌 이러한 그 한국 고유의 이 문화죠. 이것을 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풍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